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황희는 평생 초가집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희가 세상을 떠난 후 치러진 막내딸의 혼사만은 공주님 혼례 못지않았다고 한다. 허나 이도 알고 보면 황희가 생전에 쌓아놓은 음덕의 결과였다. 황희가 병석에 누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부인은 아직 출가를 못 시킨 막내딸의 혼사가 은근히 걱정되었다. 지금까지도 딸들에게 혼수를 제대로 못 해보냈는데 그나마 남편마저 죽고 나면 하나 남은 딸의 혼례를 어찌 치러야 하는가 싶어 부인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감께서 기력을 회복하셔서 그나마 살아 생전에 막내를 출가시켜 주셔야죠. 이대로 가시면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루는 부인이 황희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 섞인 넋두리를 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바우라는 광대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오. 황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은 황희의 엉뚱한 소리에 이러다 정신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황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몇 해가 흐른 뒤 황희의 부인은 겨우 막내딸의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경사가 겹쳐 하루는 임금이 큰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명한 광대들이 임금을 위시한 문무백관들 앞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이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줄타기 재주가 뛰어난 바우라는 광대도 참석하게 되었다. 놀이판이 신명나게 벌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바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줄을 타며 흥을 돋우던 바우가 갑자기 해괴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들고 양쪽 엉덩이에 번갈아 갖다 대며 큰 소리로 사설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이것은 돌아가신 황희정승댁 전경만님과 막내따님이 서로 속옷을 번갈아 입는 모습으로. 이를 본 임금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즉시 바우를 잡아 무릎을 꿇리라 명했다. 한 신하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네가 감히 한나라의 정승이셨던 분의 가실들을 욕보인단 말이냐?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어찌 소인처럼 미천한 것이 그리 할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소인은 황희 정승께서 세상을 뜨신 후 그 식솔들의 생계가 어려워 이번 막내따님의 혼사에 혼수도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다 하기에 이를 상감마마께 알려드리고자 주제넘은 짓을 하였사옵니다. 소인을 죽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바우의 뜻이 장하다 이른 후 황희의 막내딸의 혼수를 공주의 것 못지않게 준비해 보내라 명했다. 혼수를 가져온 신하에게서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황희의 부인은 감흡해 마지 않았다. 황희의 부인은 그때서야 죽기 전 병석에서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아셨단 말입니까, 대감. 황희의 부인은 이 모든 일이 지하에 계신 황희정승이 일생 동안 쌓아온 음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곽천건은 괴산교생이었다. 어느 날 밤 부인과 동침하는데 부인이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울었다. 까닭을 물어보니 부인이 대답했다. 꿈에 하늘에서 황룡이 내려와 당신을 물고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천거가 말했다. 내 들으니 용꿈을 꾸면 과거에 급제한다던데 내가 그를 못하니 어찌하나? 천거가 아침에 일어나 논에 물을 대러 나가서 길가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급히 지나가는 걸 보고 이유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조정에서 새로 별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기에 그 소식을 영남모 읍수령의 아드님께 급히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천거가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다. 밤에 당신이 기이한 꿈을 꾸었고 오늘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문득 들었지만 내 글을 잘 모르니 어쩌겠소? 부인이 천거에게 한양으로 가라고 억지로 권했다. 천거는 애써 거듭 거절했지만 부인이 힘써 권하고 노잣돈까지 마련해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한양길을 떠나긴 했지만 한 번도 한양에 가본 적이 없으니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겨우 숭례문을 찾아 들어가니 첫 동네가 창곡이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집문 밖에서 걸음을 멈추고 짐을 내리고서 잠시 쉬었다. 그 집 사람이 두세 번 나와 천거를 보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다시 나와서 말했다. 주인 상사님께서 청하십니다. 천거는 주인을 뵙고 과거를 보러 처음 상경한 일, 묵을 곳이 없는 사정을 다 말해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집에 머물라며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이상사는 박학다식한 선비로 과거장에서 늙어 과거에 쓰는 도구 속에 두루마리 사초가 쌓여 있었다. 그는 천거가 과거장에 들어갈 때 과제와 동일한 것이 있으면 사초 중에서 가려 뽑아 참고하게 했다. 천거는 향교 유생이라 글자를 겨우 알 정도여서 권을 따라가며 살폈다. 이상사가 글을 주고 나서야 천거는 과제가 같은 몇 편을 찾았는데 비슷한 것도 많았다. 그제야 그것들을 부분 베껴 한 편을 만들어 제출하니 초시 합격자에 올랐다. 천거가 크게 기뻐하며 숙소로 돌아와 말했다. 저는 이제 군역은 면하게 되었으니 급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상사가 그를 붙잡아 더 머물게 하고 회시에도 함께 응시했다. 앞에 수법을 또 썼는데 이상사는 떨어지고 천거는 합격했다. 천건 음성품이 꾸밈없어 이런 행적을 숨기지 않고 아내의 그 용꿈과 과거 시험의 전말을 언제나 이야기했다. 관직은 봉상정에 머물렀다. 남곤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사랑했던 기생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밝아 대낮 같았는데 그를 배종하던 자들도 모두 객사에서 잠이 들고 그 혼자서만 기생과 더불어 섬돌 아래를 서성거렸다. 남곤이 기생에게 물었다. 너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기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홍문 밖 길가에 있는 살인문 집이 소녀의 집이옵니다. 소녀의 집에 술이 있는데 지금은 밤중이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니 사또님과 함께 달빛을 받으며 걸어서 저희 집에 갔다가 거나하게 취한 뒤 돌아온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남곤은 그러자고 허락하였다. 남몰래 기생의 손을 잡고 갔으나 객사를 지키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기생은 그녀 어머니를 시켜 몰래 수령에게 알려 술상을 드리게 하고는 마치 자기 집에서 차린 것처럼 하였다. 서로 더불어 돈독하게 즐기다가 남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취하여 잠이 들고 말았다. 기생이 집안 사람들을 시켜 창에 두꺼운 천을 들이워 새벽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하니 남곤은 천둥 같은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을 잤다. 해가 이미 높이 뜨자 모든 아전들이 살인문 밖에서 문안 인사를 올렸다. 남곤이 놀라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고자 했지만 해가 이미 집 밖에 높이 떠 있어 그야말로 진퇴유곡이었다. 남곤은 크게 부끄러워한 나머지 마침내 병을 핑계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미 임기가 끝나 귀향하고서도 남곤은 그 기생 생각에 빠져 잊을 수 없었는데 수령이 기생의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보냈으므로 마침내는 받아들여 첩으로 삼았다. 남곤이 일찍이 술 취한 김에 앞서가던 졸개를 뒤따르게 하고 갑자기 집에 들어가니 한 미남이 뒷문에서 나왔다. 남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물었다. 저 뒷문 손님은 누구신가? 기생이 짐짓놀라는 채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영공께서 저를 내쫓고 싶으시다면 저를 버리시든가 벌을 주시는 것도 옳은 일일 것입니다만 뒷문 손님이라니 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을 마친 뒤 조그마한 칼을 꺼내어 손가락 위를 내리치니 손가락 하나가 그 칼질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남곤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창기가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리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닌데도 그 자취를 감추려고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잔인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남곤은 옷소매를 떨치고 나와 그 다음 날로 기녀를 말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안동 권진사는 살림이 부유했지만 엄격하고 준엄하여 법도 있게 집안을 다스렸다. 그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투기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엄한 까닭에 감히 그 성질을 부리지는 못했다. 권진사는 한 번 노하면 반드시 대청에 자리를 펴고 앉아 노복을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꼭 피를 보고서야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가 대청에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생길 줄 알았다. 아들은 이웃 읍에 있는 처가로 장인 장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점사에 들어갔다. 한 청년이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구간에는 준마 대여섯 필이 있고 노복 또한 많았으니 부인의 외출을 안내하고 있는 듯 했다. 청년은 권생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술과 안주, 그릇에 담은 음식 등을 권했다. 술은 차고 맑았으며 안주도 가득했다. 성씨와 거처를 서로 물었는데 권생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먼저 와 있던 청년은 성씨만 말해주었을 뿐 사는 곳은 밝히지 않았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비를 만나 피하려고 이 점사에 들어왔지요. 운 좋게도 좋은 동년배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고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취하기로 했다. 권생이 취해 쓰러져 먼저 잠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나 눈을 떠 살펴보았다. 술잔을 기울이던 청년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만 내실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18, 9살쯤 되었고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워 상민이나 천인이 아닌 한양 재상가 처녀 같았다. 권생이 크게 놀라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소? 그대는 어느 댁 뭘 하는 부녀자인데 이곳에 있소? 여자는 부끄러워할 뿐 대답하지 않았으며 거듭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수식경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양에 번성하는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에 출가하여 1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오라버니가 집을 이끌어갔지요. 오라버니는 고집이 있어 시 속의 예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된 여동생을 계가시킬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문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니 다들 우리가 가문을 더럽힌다고 엄한 말로 꾸짖으며 완전히 우리 집을 배척했습니다. 오라버니는 하는 수 없이 혼사 의논하기를 그만두고 가마와 말을 구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한 곳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뜻에 합당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맡기고 자기는 피해버려 여러 사람의 이목을 막고자 한 것이었겠지요. 어젯밤 당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에게 당신을 업게 해 이곳으로 데려와 눕혔지요. 오라버니는 멀리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 속에 5, 600 은자가 들어있다. 이것으로 남의 첩이 되어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기이하게 여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청년과 허다한 사람과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었다. 권생은 다시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다. 한참 뒤 생각해보니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두었으니 반드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다. 또 사납고 투기심 많은 처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장차 어찌할까 천번 만번 생각해봐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이하게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도리어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었다.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에게 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일단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대를 데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점사 주인에게도 신신당부를 하고 문을 나섰다. 곧장 꾀를 잘 내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해결책을 물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말 어렵고 또 어렵네. 사실 좋은 방책은 없고 다만 계책 하나가 있다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그 다음 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청해주게.
내게 방법이 있다네. 권생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권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히 그를 초청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형이 없을 수는 없네. 모름지기 속히 와 주게나.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리고 모임 자리에 갔다. 다음날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렸다. 아무개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차리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담례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찬을 대략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이 허락하니 술자리를 마련해 그 친구를 불렀고 마을의 여러 친구도 함께 초대했다. 친구들은 먼저 권생의 부친에게 절을 올렸다. 권진사가 말했다.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술자리를 마련하면서도 한 번도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친구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연소한 저희가 마음대로 앉거나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너무 엄격하시기에 저희는 잠시 배알하고 나서도 10분 조심하게 되어 혹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걱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종일토록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강림하신다면 참으로 살푼경이 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다. 술자리에 어찌 장유유서가 있겠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를 얽어매는 예의 같은 것일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종일토록 즐기세. 자네들이 내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100번 한다 해도 내 자네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일세. 하루 동안 마음껏 즐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위로해주게나. 청년들이 일시에 공손히 용납하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아 술잔을 들었다. 술자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 그 꾀를 잘 내는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기이한 옛 이야기가 하나 있사온데 제가 한번 들려드려 웃음거리로 바치고자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다. 옛 이야기 좋지. 날 위해 들려주게나. 친구는 권생이 점사에서 겪은 기구한 만남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다. 권진사는 대목마다 기이하다고 찬탄했다. 기이하다. 기이하도다. 옛날에는 간혹 이 같은 기이한 인연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걸. 친구가 말했다. 만약 어르신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데 절대가인이 옆에 있다면 그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녀를 가까이 했다면 장차 데려가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다. 내가 궁영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황혼의 가인을 만나면 헛되이 보낼 리가 있겠나? 또 일단 동침했다면 데려가서 첩으로 삼을 것이지 어찌 버려서 악을 쌓겠는가? 친구가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본디 방정하고 엄격하시어 비록 이런 때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회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부득불 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청년이 내 실로 들어간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잖나. 그 사람이 고의로 여자를 범한 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여자도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정이 슬프고 처지가 절박하네. 혹여 한 번 보고 버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부끄러움을 머금고 원한을 가진 채 죽고 말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게 악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대부가 일을 조치할 때는 그처럼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네. 그 친구가 또 물었다. 인정과 사리가 과연 그러합니까? 권진사가 말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나? 마땅히 박복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가 당연하다 하셨고 거듭 여쭤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이제 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이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네들 다 돌아가게. 내 처리할 일이 있어. 모두 놀라고 겁을 내며 흩어졌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다. 대청에 얼른 자리를 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 권진사가 누구의 무슨 죄를 벌주어 다스리려고 그러는지 몰랐다. 권진사가 자리 위에서 소리쳤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이 황급히 명을 받들어 작두와 널판을 마당으로 가져왔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다. 내 아들놈을 끌고 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하라. 종이 권생을 끌고 와 작두판 위에 목을 올리게 했다.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패륜 자식아,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첩을 두다니.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엔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패륜 자식은 살아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네 목을 잘라 나중에 올 패단을 막는 게 낫다. 권진사는 말을 마치고 종에게 호령해 발을 들어올려 작두를 누르게 했다. 순간 위아래 사람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권진사의 처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다. 저 아이가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면전에서 왜 아들의 목을 배려하시오? 그들이 울면서 그치지 않고 간청했다. 권진사는 크게 소리 질러 물러가라고 꾸짖었다. 처가 놀라고 겁이 나서 피했다.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짓지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방자하게 함부로 날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혹한 일을 하시어 누대봉사 여러 대 조상의 제사 받들 길을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시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다. 집안에 패륜 자식이 있어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 욕이 조상님께 미치게 되어 있다. 차라리 그놈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양자를 다시 구하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니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권생의 목을 베라고 호령했다. 종은 입으로는 그러겠다 하면서도 차마 발을 댈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간언했다. 권진사가 말했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들였으니 그게 첫 번째 망조다. 사납고 툭이 많은 네가 그 첩을 용납하지 못할 테니 그렇게 되면 집 안법도가 나날이 어지러워질 터 그게 두 번째 망조다. 이렇게 망조가 둘이나 생기게 하느니 차라리 일찍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며느리가 말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투기의 투자에라도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 며느리 삼가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지 않겠나이다. 아버님, 제발 그 걱정은 마시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진사가 말했다. 네가 비록 오늘의 조치에 절박해져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 필히 천벌을 내리실 것이고 귀신도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네가 혹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 것이다. 그때면 나는 이미 없고 패륜 자식도 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집안 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찌 감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개되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삼가 맹세의 말을 써올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맹세의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거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맹세의 말을 쓰고 말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친정 부모님의 인육을 씹겠습니다. 맹세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아버님이 끝내 믿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권진사가 마침내 며느리의 뜻을 승낙하고 나가게 했다. 그리고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했다. 가마와 말, 인부를 거느리고 모 점사로 가서 너희 서방님 소씨를 모시고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소씨를 데리고 왔다. 소실에게 구고지례를 하고 정실에게 절을 시켰다. 서로 함께 살게 하니 며느리는 감히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니 남들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